제가 오늘 지금 강의진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간입니다만 짧게 소개를 드리고요.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조희옥 교수님은 유아인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부산 영산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이화여대 사학과 외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경상남도 지방 지명 주소위원이시고요. 양산시사 편찬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신라사 대개집필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전설로는 통일신라의 북방진출연구, 한국인의 고전연구, 한국 여성들 무엇을 믿고 살았을까, 중국대학 역사고제 속의 한국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 강의자 선생님을 간단히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하게 된 방금 소개받은 조희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시면서 발표 요지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남북국 시대의 정대와 의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사야신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국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또는 어떤 나라의 학자의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한국사의 입장에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서 지도를 보셨는데요. 특히나 남북국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는 단순히 신라와 발해 이 두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왜 지도를 이제 여기 해놨냐면은 이 시대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신라와 발해가 공존했던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발해가 건국된 것이 698년이에요. 698년에서 멸망이 언제 하냐면 92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쪽에는 이제 신라가 있는데 이 신라는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신라가 건국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기원전 37년에 신라가 건국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신라가 멸망한 것은 936년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를 이야기할 때는 1000년의 사직이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했던 왕조가 바로 신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개국시대 신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일 이후의 신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이 되죠. 그 다음에 668년에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당나라와 신라가 또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나당 전쟁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제 당나라군을 최종적으로 물리친 시기가 우리가 언제냐면 67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점 하면은 676년부터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76년부터 신라가 멸망하는 936년 이 시기까지를 우리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발해가 건국한 698년,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676년에서부터 멸망 시기를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약 200년 동안 존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남북국 시대다라고 할 때는 발해가 건국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 시기를 우리가 이른바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기는 시간상 제한되기 때문에 그 200년의 시기를 다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그 시기 중에 반 정도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전공한 주제이기도 해서 주로 8세기,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8세기, 9세기 이렇게 되겠는데요. 주로 오늘 강연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범주는 8세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 8세기의 동아시아 세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지도를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발해와 신라라고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신라와 발해 또는 남북국 시대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신라가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는 그 당시에 중국은 당나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당태종이 이제 중국을 통일을 하죠.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있었는데 이때 중국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국이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나라였습니다. 특히 당태종의 경우에는 굉장한 많은 영토를 넓히죠. 그래서 당태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그 단어가 뭐냐면 당태종의 세계 제국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시대가 바로 이 당나라죠.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중국에는 이제 당나라가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나와 있지만 일본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제 국호는 7세기 후반에 일본이 국호를 이제 일본이라고 바꿉니다. 그 이전에 일본은 일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왜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우리가 오늘도 왜노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왜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가 7세기 후반에 되면 일본이 스스로의 국호를 일본이다. 해가 뜨는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통일 국가로 완성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하면은 이제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지방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고대 국가를 중앙 집권적인 그런 지배 체제다. 또는 고대 국가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 8세기가 이르게 되면은 일본도 우리 발해나 신라나 마찬가지로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는 강력한 일본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가 이루어진 그런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그런 어떤 역사이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마치 오늘날의 그런 어떤 동아시아 세계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어떤 시대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 동아시아 세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라와 발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제목을 달면서 뭐라고 붙였냐면, 신라는 발해를 동일민족으로 인식하였을까라고 하는 소주제를 달아봤습니다. 당시 우리가 오늘날 남북한이라고 할 때 당연히 발해는 우리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고, 교과서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인식하는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하시던데 보니까 오늘날의 현재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발해는 우리 역사야.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발해라고 하는 영토가 오늘날 중국의 영토죠. 특히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모든 중국에 있는 현재 중국에 있는 영토는 모두가 중국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중국의 동북공정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해는 중국의 역사고 당시의 당나라였기 때문에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그렇게 현재 보고 있고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지역에는 굉장히 당나라가 지금 발굴도 많이 하고 있고 인간판에도 당연히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그렇게 현재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이 발해사에 대해서 우리 어떤 한국사의 세계 속의 발해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좀 중요한 이 발해사의 키워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오늘의 강연에서 거기에 크게 키워드를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발해사가 우리의 한국사라고 하는 한국사의 체계 속에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뽑아본 게 제가 처음에는
이 발해인들 스스로가, 그럼 발해인 스스로가 어떤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국가적인 성격을 표방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럼 과연 당시에 공존했던 발해와 신라가 공존했는데 당시에 신라는 과연 이 발해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뽑아봤냐 하면 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발해라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이 발해가 당나라와 중국과 우리나라와 사이의 역사 소위 말하는 전쟁 또는 역사 분쟁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영토 문제가 가장 중심을 이제 이루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과거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뭐가 짚었을 수 있었냐면 발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주민 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발해는 누가 건국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다 아시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국가라고 하는 그 커다란 조직체를 건국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조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국가를 건국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국가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는 건국 주체도 중요하지만 그 발해라고 하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 구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발해라고 하는 국가는 누구의 어떤 민족에 의해서 어떤 종족에 의해서 건국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건국자는 대조영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고구려의 유민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마해갈족이 건국한 나라가 발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물론 여기서는 마해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북방민족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해라고 하는 국가는 다민족 국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민족 국가의 성격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 발해라고 하는 국가는 당나라의 지방정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마해갈 국가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처럼 우리가 같은 동지적인 어떤 동족 같은 우리 한민족의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발해 국가 성격을 귀속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귀속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귀속의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중국의 학자들은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마해갈족이 세운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해갈족이 세운 국가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발해 영토는 북쪽은 주로 이제 소련, 러시아 영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러시아 계통의 학자들 역시 발해는 마해갈족이 세운 국가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계 일반적인 외국 학계 일반적인 어떤 그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계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소리야? 발해는 당연히 고구려족이 세운 국가야.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우리 역사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해가 고구려 사람이 세웠다라고 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조영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구려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주장이 중국 학자한테 또는 다른 외국인 학자들한테 과연 그게 수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학자들은 대조영을 고구려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하냐면 중국 사람들은 역시 대조영도 마해갈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다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면 그건 소설이 되겠죠. 소설이라든지 드라마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료예요. 사료의 근거에서 논리적으로 해야 그게 수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게 사료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학설은 그런 공허한 사상 도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발해사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사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발해 200년 동안 존속했던 이 발해가 스스로 남긴 사료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없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해에 대한 사료적인 근거는 뭘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 발해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조그마한 사료가 남아있어요.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우는 굉장히 역사를 과거 옛날부터 중요시 여겨서 역사를 기록을 해두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그 과거에서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방대한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25사라고 그러죠. 25사를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찾아보시면 각 시대별로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발해가 존속했던 200년 동안의 중국은 당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당나라의 역사책에 발해와 관련된 부분이 아주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의 역사서를 뭐라고 하냐면 당서라고 해요. 당나라 역사라고 해서 당서라고 하는데, 근데 이 당나라 역사책은 그게 두 번에 걸쳐서 편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편찬된 역사서를 뭐라고 하냐면 부당서라고 해요. 그리고 그다음 뒤에 좀 시기적으로 시기에 편찬된 역사서를 신당서,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수를 펼쳐보면 주로 주 내용은 당나라 역사책이에요. 당나라 이제 역사책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세계 천하 중심이다, 이렇게 그런 천하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민족에 대한 역사를 아주 소략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신라의 역사, 고려의 역사가 다 중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발해의 역사도 굉장히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대조영에 대해서 대조영이 고려 사람인지 또는 말갈 사람인지도 역시나 중국의 당나라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장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조영의 출신과 신당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조영의 출신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구장서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장서에는 발해 말갈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 별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별종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이 고구려를 세운 대조영은 고구려 사람이다, 고구려 계통이다 라고 하는 근거는 바로 이 구장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당서의 기록에 의하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송말말갈로서 고구려에 부속된 사람이니 성은 대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당서에 나와 있는 대조영의 출신은 송말말갈, 그러니까 말갈의 계통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송말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던 말갈 계통이었는데, 나중에 고구려에 기부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대조영은 말갈 계통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인 학자들은 신당서에 근거해서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구려 계통이 아니라 말갈 계통이다. 그러니까 이 대조영의 출신을 고구려로 부르냐 또는 말갈로 부르는가에 따라서 발해 건국 또는 발해 국가 성격이 전체적으로 다 혼돈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중국 학자들과 우리나라 학자들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럼 과연 오늘 발해를 한국사의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럼 과연 발해인들은 발해인들 스스로 고구려 계통의 국가라고 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말갈 계통의 국가라고 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단일 민족의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단일 국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모순된 거죠. 단일 국가라고 하는 거는 침략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는, 물론 어떤 당군 할아버지의 피가 가장 많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몽고족이라던가 다른 북방민족의 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우리 역사학에서의 우리의 그
민족은 단일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엄연하게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민족인데 발해는 단일민족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해는 다민족 국가예요. 말갈 사람도 있고 고구려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북방에 다른 여러 종족의 그런 어떤 집단들이 섞여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민족 국가를 우리가 하나에 딱 집어서 발해는 고구려 국가야 또는 말갈 국가야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거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과연 발해 스스로는 발해 지배층 스스로는 어떤 국가라고 하는 것을 표방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발해 어떤 국가 성격 또는 발해 귀족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키워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또 하나의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과연 신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20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신라 사람들은 과연 발해를 어떤 국가라고 인식했겠는가? 그럼 과연 이제 신라 사람들이 발해에 대해서 고구려 계통의 국가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럼 우리가 고구려의 계통을 이은 발해는 우리가 오늘 말하는 동일한 민족, 동일한 계통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당시의 신라 사람들이 발해에 대해서 아니 고구려 계통이 아니라 이거는 말갈 계통의 사람이 세운 국가야라고 인식을 했다면 이거는 같은 계통의 어떤 국가라고 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를 보시면 말갈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갈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말갈에 대해서 신라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했느냐?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민족이라고 인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신라인들은 굉장히 말갈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득그득 침입을 당해요.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침입과 약탈과 전쟁을 일삼았던 종족이 바로 말갈이라고 하는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은 이 말갈에 대해서는 같은 계통의 문화 또는 같은 어떤 그 종족이라고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라든지 기타 사료에서 보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고구려, 신라인들이 본 고구려는 같은 문화, 같은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계통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계통이다, 같은 문화다, 같은 어떤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같은 계통의 어떤 종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언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서로 말이 통한다는 거죠. 발해 사람하고 신라 사람하고 서로 말이 통한다. 고구려 사람하고 당연히 고구려 사람하고 신라 사람의 경우에도 통역이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김춘추도 고구려에 갔고 첩보전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기사에서 보면은 중간에 통역이 없이 자유롭게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거는 고구려 계통의 언어와 신라의 언어가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경우에도 발해 지배층의 언어와 신라의 지배층의 언어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동일한 어떤 민족 또는 동일한 어떤 동류라고 그런 어떤 인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라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을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발해 건국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라와 발해의 첫 교섭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되었고, 세 번째가 발해에 대한 신라 인식과 변천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라도를 통해 본 남북교섭, 이렇게 크게 4가지 장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본 건데요. 발해 건국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98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69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구려가 멸망한 지로부터는 약 30년이 지났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30년 동안이 지난 698년에 발해가 건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러면 발해가 건국이 되는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서부터 처음
출발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료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을 보면 영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당나라라고 그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는 그 당나라의 변경일대에 해당이 되는 영주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주라고 하는 지역은 당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동북 관문에 해당이 되겠죠. 동북 관문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외국,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고구려 유민, 그러니까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면서, 그럼 과연 고구려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고구려 유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 10,000명 정도를 당나라에서 당나라 군대가 당나라의 내지로 이주를 시켰다고 그래요. 물론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두겠지만은 지배층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그대로 두면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주 정책을 펴서 10,000명 정도의 이제 왕족을 비롯한 귀족들도 이제 이주를 이제 정책을 폈는데 그 많은 수의 그러니까 왕족의 경우에는 주로 어디다가 이제 두느냐 하면은 이제 그 당나라의 내지로 이주를 하면서 많은 수의 고구려 유민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이 영주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주 지역은 고구려 유민들이 이제 거주했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갈 계통의 그런 이제 주민도 거주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란족.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당나라만 나와 있지만, 이 당나라의 국방에는 굉장히 다양한 북방민족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북방민족 중에 하나를 들려면 우리가 거란에서 나오는 거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 당나라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방민족 중에 하나가 돌궐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있어요. 종족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있는 해라고 하는 종족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북방 이민족들이 당나라의 북쪽에 위치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주 지역에도 고구려 유민뿐만이 아니라 말갈족이라든지 거란족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당나라와는 다른 그런 그 계통의 주민들이 이제 거주를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러면 발해가 건국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뭐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696년에 발해가 건국되기 2년 전인 696년에 이 영주에서 당시에 거란 추장인 이진충과 손만영이 영주 도독을 죽이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 발해가 건국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란의 계기로 이진충의 반란의 계기로 영주 부근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제 그 대종을 비롯한 고구려 유민들이 당의 반기를 들게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종을 비롯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계통이 점차적으로 당의 반기를 들면서 우리가 오늘날 동모산이라고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그쪽 부분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당나라는 좀 속수무책으로 뭐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당시에 이제 거란 계통의 이해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물로 하여금 그 대조영 집단을 이제 추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대조영 집단이 당나라 군대의 추격을 물리치고 오늘날 동모산이라고 하는 그 일대까지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발해라고 하는 국가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국호를 발해라고 하는 국호를 쓰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 사례를 보면은 진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썼다고 그래요. 진국이라고 그러고 대제용 스스로 진국왕이라고 자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98년 대조영이 나라를 세워 스스로 진국왕이라고 자처를 했고, 이 영역이 우리가 오늘날 도나 지역 일대,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도나 일대 지역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발해는 크게 수도를 여러 차례 그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 수도 중에 이 지역 일대를 우리가 구국이다. 옛 구자를 써서 옛 지역에 대해서 구국 일대가 오늘날 대조영이 처음에 기틀을 세웠던 그 일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이제 698년에 건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북아시아 이제 지역은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되느냐. 그 이전에는 당 중심의 세계 제국이던 것이 이제는 발해가 건국이 되면서 이제 신라와 발해와 그다음 바다 건너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그 삼국, 동아시아 삼국이 공존하는 그런 어떤 다원적인 국제 관계의 틀이 형성이 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바야흐로 이제 7세기 후반부터 전개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래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주로 당나라 중심의 역사를 배웠어요. 당나라 중심의 역사에서 주변에 있는 국가는 당으로부터 조공과 책공을 받는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공국 또는 뭐 책공국 그런 식으로 굉장히 수직적이고 차량적인 그런 국제 질서, 국제 관계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중심의 역사를 배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당나라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삼국 중심의 신라와 발해와 일본이라고 하는 이런 다원적인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그런 시대가 7세기 말에서부터 형성이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발해가 건국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를 시대 구분할 때 대체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공존했던 시기를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배웠죠. 이 삼국시대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삼국시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대를 우리가 시기 구분할 때 어떻게 규정을 지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라와 발해가 공존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규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가 이제 주전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시대 부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중에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하시겠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난 이후의 신라를 뭐라고 하냐면 통일신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통일신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통일신라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국통일이다. 그런 통일신라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우리의 종족인 발해가 공존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뭐예요?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신라사 중심으로 연구되다 보니까 먼저 어떤 학자가 일반 국사해설서에 통일신라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썼다는 거죠. 쓰고 발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그때만 해도 발해사가 그렇게 오늘날처럼 많이 연구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로만 수록이 됐기 때문에 통일신라라고 하는 용어도 별 의심 없이 그대로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 발해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과 더불어서 굉장히 부각해지면서 이 통일신라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오늘날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체된 일종의 용어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이 신라에 대해서도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후기신라라고 하자. 그러니까 통일 이전의 신라를 정기신라라고 하고 통일 이후의 신라를 후기신라라고 하자. 그렇게 이제 용어를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것이 아니다. 왜냐, 발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 뭐냐? 왜 이걸 삼국통합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용어를 삼국통합 이런 이제 용어로 쓰기도 하고, 아직도 굉장히 우리가 역사가 많이 연구되고 정리된 것 같지만 사실은 켜켜이 들어가면은 용어 하나도 사실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중국이라든지 일본 학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학계조차도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근거는 뭐냐면 과연 발해가 그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 같은 동일한 민족이라고 인식했느냐 똑같은 질문을 저처럼 이제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서 남북국 시대를 부정하는 분들은 당시의 신라인들을 발해를 동일한 민족이라고 인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반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갈족이 세운 국가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은 동일한 어떤 역사, 한국사의 체계 속에서 놓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북국이라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자체는 오늘날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일부의 학자도 계시고, 특히나 제가 그 인터넷을 들려보니까, 우리나라 분도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 러시아에서 온 박노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박노자라고 하는 분이 한겨레 20일에 기고한 글에 보면 그 제목이 신라는 발해를 동족으로 생각했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셨는데 그 기고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니까 팽팽한 대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발해를 오랑캐로 폄하했다. 그렇게 해서 고대인들의 의식에, 그러니까 신라인들의 의식에 남북국 시대는 없었다. 그렇게 이 러시아에서 온,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기하를 했죠. 박노자라고 하는 분은 해석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 있는 분도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 현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발해사를 한국사의 체계 속에 넣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정말 당대 신라인들이 발해를 동일한 민족이라고 인식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박으로 아니다. 당시 신라인들도 발해에 대해서 분명히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인식한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제로가 발해와 신라의 첫 교섭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발해와 신라가 200년 동안 얼만큼 많은 교섭을 했고 신라 사람들이 발해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사료가 많으면 굳이 이런 논란을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와 발해가 교섭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사료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배울 때 많이 이야기 듣는 것 중 하나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라고 배웠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료를 가지고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이래서 역사가 어렵구나.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 같아요. 어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종합적인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전체적인 세계 속에서 신라와 발해, 남북국이라고 하는 것을 꺼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행착오를 거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역사를 신중하게 또 굉장히 역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신라와 발해가 어떤 교섭을 해야 신라인들이 발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인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신라와 발해의 첫 교섭에서 제가 사료를 하나 소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료를 이제 보시면 이 사료는 사실은 최치원이라고 하는 신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 여러 인물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을 들려면 고은 최치원 선생님을 들 수가 있죠. 고은 최치원 선생님 우리가 신라사를 왜 대표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최치원 선생이 남긴 작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개원 필경이라고 하는 최치원 선생의 전집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치원 선생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학문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최치원 선생이 남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글들 중에 지금 여기 사료에 소개시켜 놓은 글의 제목이 사불어 북극 거상표라고 하는 이 글이 오늘날 현재 최치원 문집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857년에 태어난 인물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라 시대 중에서도 하대에 해당되는 거의 신라가 멸망하기 거의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기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지금 제가 발해와 신라의 첫 교섭하고 사실은 연대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사료를 지금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왜 이 사료를 제시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 발해가 698년에 건국이 되고 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700년경에 한 2년이 지난 시기에 발해가 신라의 사신을 파견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700년에 발해에서 신라로 사신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사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사료에도 부당서, 신당서를 비롯한 삼국사기 또는 일본 측 기록에도 발해가 신라의 사신을 발견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오직 이 최치원의 사, 불어, 거, 상표라고 하는 이 글 속에 발해가 신라의 사신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당대 사료는 아니지만, 당대 사료는 아니고 후대 사료이긴 하지만 이 사료를 근거로 발해가 신라의 사신을 왜 발견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발견했는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사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역사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고대사, 중세사와 관련된, 특히나 이제 삼국시대와 관련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라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료가 적기 때문에, 사료가 없는 부분은 우리가 사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사료는 없지만 어떤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상상력과 유추와 짐작과 논리적인 어떤 나름대로 약간의 그런 어떤 뻥튀기 내겠지만 어떤 논리적으로 막힌 부분을, 사료가 없는 부분을 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상력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어려움이기도 해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최치원의 사불어 거 상표에 나와 있는 이 사료를 가지고 발해가 신라가 사신을 파견해서 어쨌든 두 나라가 첫 교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료의 제일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처음 거처할 보호를 세우고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므로 그 주장 대조영에게 신라의 제5품인 대하찬을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해가 신라의 사신을 파견했고, 신라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추장인 대조영에게 신라의 반품인 대아찬직을 제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유추를 했느냐면, 과연 그러면 왜 발해는 신라에 건국하고 난 지 2년밖에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신라의 사신을 파견했을까? 파견한 목적이 뭘까?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파견 목적이 뭐냐니까, 일단 발해라고 하는 국가가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건국을 신라로부터 인정받으려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왜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발해가 건국하고 난 다음 제일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한 나라는 돌궐이에요. 돌궐. 우리가 돌궐은 오늘날까지 그 종족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오늘 돌궐이 토대가 된 국가가 어디입니까? 터키죠. 돌궐이 이제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국가를 세운 그 종족의 토대가 바로 우리가 당나라 때 나오는 돌궐이라고 하는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 돌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목민족이에요. 굉장히 그런 어떤 유목민족으로서 어떤 공격성과 기동성이 뛰어난 그런 이제 민족이었고, 그 시기에 당나라에 대항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해가 건국 과정에서 우리가 순수히 대조영이 고구려 계통의 유민과 말갈족을 규합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배워보고 있지만, 요즘에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물론 그게 주토대가 되지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북방민족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근데 그 북방민족 중에서 발해가 건국된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력이 바로 이 돌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돌궐의 사신을 파견했다. 그렇게 이제 구당시 신당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파견한 국가가 바로 이제 신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당나라는 어떻게 했겠나? 당연히 당나라의 반기를 됐기 때문에 당나라와는 일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적대관계가 있다.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오히려 신라의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발해라고 하는 국가가 건국된 사실을 신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수사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 신라는 발해 사신을 통해서 대조영에게 제5품의 관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신라라고 하는 국가는 관직 체계가 있어요. 관품 체계가 있는데 그게 17개 관등 체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17개.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신라의 경우는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고 육두품이 있고 오두품이 있고 사두품이 있고 그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진골 계통에게 주는 관품, 관등이 대체적으로 5품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5품인 대하찬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가 당시에 발해에서 보낸 사신의 대조영에게 준 것을 진골 정도 신분층에 해당이 되는 관품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라 국가에서 관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것인가? 관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국가라고 하는 국가 체계에서 신하들에게 주는 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하는 대조영을 어떤 국가의 국왕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신하 정도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5품인 대하찬에 해당이 되는 관직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도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근데 여기서 신라가 발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번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와요. 번 또는 읍을 세우고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대조영을 붙이기를 뭐라고 명칭했냐면 추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과연 이 번이라든가 읍이라든가 추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당나라 중심의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차등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국가체제라고 하는 거죠. 종주국이 있으면 그 상대 국가에 대해서 항상 조공국으로 인식했던 그런 어떤 국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신라는 당시의 발해를 수직적인, 차등적인, 다시 말하면 신라의 번국 정도 또는 신라의 조공국 정도로 인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사료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신라는 왜 대조영에게 제5품에 해당이 되는 관직까지 주면서 회유하는 정책을 펴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발해 건국은 신라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도 역시 어떻게요? 676년 나당 전쟁 이래로 당나라와 신라는 요즘으로 말하는 수교가 성립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발해가 건국됨으로 인해서 신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신라와 발해의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당과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은 그런 어떤 자주적인 활동을 펼쳤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학계에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제 평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발해에 대한 신라 인식과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해라고 하는 국가는 고려 유민도 있고 그 다음에 말갈족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란족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종족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신라인들은 발해를 어떤 종족이 세운 국가로 인식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그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다민족 국가인 발해에 대해서 신라는 어떤 국가로 인식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이제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신라인들의 기억 속에 과연 신라인들의 이 그 기억 속에 가장 이제 우리 통일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 고려 계승의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과연 발해인들은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인식했는가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죠. 발해인들 스스로 우리는 말갈족이 세운 국가야 라고 한다면 아무리 신라 사람들이 발해는
계통의 국가야 라고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가 표방을 해야 우리 국가는 보호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인식을 해야 신라 사람들이 발해는 보호를 계승한 국가니까 우리가 같은 어떤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것이 과연 발해는 스스로가 보호력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700년에 발해가 신라의 사신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때 발해가 우리는 보호력 계통의 국가예요. 또는 맑은 계통의 국가예요. 라고 표방한 것은 아까 최치원의 사북업 북국거 상표에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는 업을 세웠고 또는 추상이다. 라고 하는 표현만 있었지 어떤 국가의 귀속의식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단순히 천만남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라는 발해에 대해서 어떤 국가라고 인식했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발해가 먼저 보호력 계승 의식을 표방했는가 또는 표방했다면 언제부터 표방했는가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해가 보호력 계승 의식을 표방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많지가 또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해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료 문제라는 거예요. 사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발해를 한국사회 체계 속에 넣고 싶다라고 해도 사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없는 사료를 이제 모아서 이걸 이제 해석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발해가 보호력 계승 의식을 표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사료가 있어요. 그 사료를 지금 여기서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무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의 내용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 보낸 국서의 내용이 실려져 있는 사료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에 있는 사료겠죠. 그래서 이 발해는 당나라와 나중에 당나라와의 관계도 사신을 많이 발견하고 신라와의 관계도 있지만 또 일본하고는 굉장히 많은 사신을 발견해요. 발해도 사신을 발견하고 일본도 이제 발해 많이 사신을 발견하는데 이 사신 발견 기록이 일본 사료에 현재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8세기에 특히나 이 8세기에 일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료가 있는데요. 그 사료가 뭐냐면 속일본기예요. 속일본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우는 굉장히 역사 기록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중국의 모든 역사가 오늘날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어떤 그 경락에도 불구하고 25사라고 하는 역사책이 그대로 오늘날 보존 유지되는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도 그 역사책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특히나 일본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일본은 한 번도 외세가 없었다고 그래요. 외부로부터 침략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늘날 사료를 비롯해서 문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왜 그럼 일본 사람들은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인과 우리의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볼 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기록에 능하더라고요. 기록에 능한 민족이 바로 일본 민족이라고 이제 하겠는데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족의 경우는 굉장히 기록에 또 인색한 그런 민족 같더라고요. 종족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인들의 경우는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역사적인 기록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일본의 역사서 하면 다 아시겠지만 고사기가 있죠. 고사기는 주로 이제 신화시대에 관련된 역사책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국에 해당이 되는 일본의 역사책 여러분 다 아시죠? 일본 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이 되는 일본 서기에 이어서 편찬된 역사책이 그러니까 속일본기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일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8세기에 해당이 되는 8세기의 일본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속일본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다행스럽게도 이 속일본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우리가 속일본기의 내용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속일본기라고 하는 내용 속에 발해 자신이 일본의 국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언제 기록이냐면, 발해 무왕, 제2대 무왕이란 9년인 727년에 나온 기록이에요. 그래서
발해가 제일 처음에 이제 대조영의 국가를 세우면서 왕호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호가 내리죠. 근데 그 대조영의 시호가 뭐냐니까 바로 고왕이라고 해요. 고왕, 높은 문자를 써서 고왕이라고 하고, 고왕이 죽고 나서 두 번째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대조영의 아들. 대조영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우리가 두 번째 발해 왕을 뭐라고 하냐면 무왕이라고 해요. 호박 문자를 써서 무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왕의 인안 9년, 인안이라고 하는 당시 연호를 썼다고 그래요. 발해가 연호를 썼는데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쓴 9년 727년에 처음으로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신을 발견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서 다른 미국의 대사를 발견할 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다. 뭐 이렇게 기사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 고대 사회 또 중세 사회도 다른 나라에 사신이 발견될 때는 왕이 직접 못 가니까 왕을 대신해서 왕의 뜻을 담은 외교 문서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 외교 문서를 우리가 뭐라 국서, 나라 국자, 글석자에서 국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외람되게 대국을 맡아 여러 번을 함부로 총괄하며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였고 부요의 유속을 지니고 있다. 굉장히 간단한 구절이죠. 그래서 한자로 표현하면 복, 고려지 국어, 유, 부여지 유속. 이 문장,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하기를 이것이 바로 발해가 고구려를 개성했다라고 하는 고구려 개성 의식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료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료에 대해서도 이 국가에 따라서 이 사료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입장이 서로 달라진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중국 학자들은 이 사료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구려 발해 영역이 옛 고구려국의 영토가 일부 포함되고 있는 현황, 즉 지역상의 그것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해 스스로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토적으로 우리가 고구려 영토와 발해 영토가 지금 겹치기 때문에 그 영토를 회복했다는 거지 어떤 국가의 성격을 개선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중국 학자들의 이제 입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학자들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외교를 위한 임시적인 용어로 사용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발해인이 실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과 이제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이 고구려 발해가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영토가 겹친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사료에 대해서는 발해가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 나와야 될 것이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에서 발해가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발해는 다민족 국가인 발해가 우리는 고구려 국가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라고 표방을 했겠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크게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나눠봤어요. 대내적으로 발해 모왕은 확대된 영토와 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계승성과 정통성을 표방하면서 나라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하나의 추측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보면 왜 그러면 고구려의 그 정권은 발해 정권은 고구려를 표방했을까라고 하니까 역시 고구려 시대도 말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그런 어떤 이민족들을 통치했다는 거죠. 고구려 왕조가. 그러니까 이 발해의 경우에도 다양한 어떤 문화라든지 종족이라든지 계통이 다른 이민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이데올로기의 모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강국이었던 고구려에서 찾았을 것이다.
그래서 대내적인 통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고려 개성의식을 표방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특히나 이게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서 표방했기 때문에 왜 그럼 대외적으로 발해는 고려 개성의식을 표방했겠는가? 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술한 왕실이라는 거죠. 발해라고 하는 국가는 이 허술한 왕실을 뭔가 대외적으로 위협 있게 우리나라 치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미국 정권에 알린다는 뭐 그런 어떤 위험과 어떤 정통성과 어떤 그 존엄성 이런 그 표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발해 왕실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강국이었던 고구려를 개성했다. 우리는 고구려 개성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까 그 위에 있는 727년에 나오는 국서의 내용을 그건 단순히 고구려 땅을 회복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우리 발해라고 하는 국가는 그 강국, 과거의 강국이었던 고구려를 개성한 그런 어떤 대통성을 강조한 그런 어떤 사료다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3대 이 고구려 개성 의식은 무왕 때, 이때는 이제 무왕이고 발해 제3대 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문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는 호박 문자죠. 또 우리가 왕이 돌아가시면 10월을 내린다고 그래요. 왕이 살아있을 때는 뭐 고왕, 무왕, 문왕 이런 용어를 쓰지 않죠.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것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왕의 업적을, 시적을 평가해서 이제 시호를 뭘로 할 것인가, 세종으로 할 것인가, 문종으로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내리는 건 마찬가지로 이때 발해의 경우에도 무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호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호반문자니까 굉장히 무왕계는 뭐야? 영토를 확장한 그런 시대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해 제3대가 오게 되면은 대흠무인데요. 이름은 대흠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시호는 나중에 문왕이라고 불렸어요. 문왕. 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문치주의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의 영토가, 물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영토가 언제적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거의 이제 무왕 때 오게 되면 상당한 영토를 이제 확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 확장한 영토를 그 다음에 정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국가가 지향해야 될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국가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문치를 표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3대 문왕적이 되면 이 발해라고 하는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통치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통치 모델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당연히 당나라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당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치면 가장 선진적인 국가, 가장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당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와 해당이 되는 제도를 당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는 그런 시대가 제3대 문왕대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발해 문화를 보면 오늘은 문화는 안 하겠지만 문화의 성격을 보면은 상당히 당나라적인 문화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대량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중국의 동국공주에서 이야기하는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라고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발해 문화의 성격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 봐라. 발해 문화가 거의 당나라 문화가 유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은 네 맞습니다. 진짜 아니죠? 아닙니다. 당나라 문화의 요소도 많지만 고구려 문화의 요소도 굉장히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부각을 시키려는 거죠. 또 우리가 발해 문화에서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발굴을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땅을 파봐야 이 문화가 고구려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당나라 문화의 성격인지 사실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발해라고 하는 지금 영토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누구나 북한이 가로놓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해서 중국은 굉장히 쉽게 발해 영토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발해 지역에 대한 발굴이 굉장히 많이 대대적으로 통북공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발해 영토 지역에 들어가서 발굴한 거는 거의 뭐 몇 번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각을 시키죠.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드는 거를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온돌이라든가 또 뭐 그 고구려 어떤 불상 양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또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이 발해를 어떤 국가의 성격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발해 모든 영토를 다 발굴한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그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가서 직접 가서 발굴을 많이 한다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력의 한계다 중국에 비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3대 문화항대에 있게 되면 문치주의를 표방하면서 상당히 당나라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과 동시에 또 고구려 계승 의식을 더욱 표명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문학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보면은 스스로 고려 국왕 대훈무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해 국왕 대훈무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고려 국왕 대훈무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그 발해에서 국서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예의로 일본도 발해에다 국서를 보내겠죠. 그래서 그 일본의 경우에도 고려 국왕이다. 그러니까 고려 국왕이라고 하는 거를 발해가 보내면 일본도 발해는 고구려 국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이제 국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문화항대에 이르는 더욱더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또 하나의 사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두 사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앞에 사료는 굉장히 기존에 나와 있는 발해와 관련된 분들이 거의 다 인용한 사료예요.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제 사료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료 인용은 제 자리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이 사료를 인용한 그런 그 사료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사료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읽어보시면 별 내용은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봄정월 무자 초하루 천황이 태극전에서 신년 축하 조회를 받았다. 발해군의 사신과 신라 하교 등이 행렬에 함께 서 있었다. 하고 발해군의 부사 우미장군 기봉진 등에게 관의를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섰다. 별 특별한 진행할 수 있는 자료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그 키워드를 또 얻었냐면은 그럼 과연 신라와 발해가 같은 종족이라면 같은 계통이라면 우리가 오늘도 말하죠. 같은 문화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문화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언어더라고요. 같은 계통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계통이다, 같은 뿌리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당시의 발해와 신라가 우리가 같은 계통으로 볼 수 있다면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신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하고 발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다면, 만약에 발해 사람들이 말가루를 쓴다든가 당나라 중국어를 쓴다면 이게 좀 이상하게 우리가 같은 계통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발해하고 신라가 같은 계통의 언어를 썼다면 그 근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 근거를 찾는데 그 근거를 찾다가 제가 딱 찾아낸 게 이 사료예요. 이 사료에 보면은 뭐냐? 발해군의 사신과 신라 하거 등이 행렬에 함께 서 있었다. 이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 키포인트는 제가 생각에 신라 하거에서 찾았어요. 신라 하거. 그럼 과연 신라 하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죠. 신라 하거란
일본어를 습득하기 위해 신라에서 일본에 파견된 유학생이라는 거예요. 사신이 아니라 일본에 우리가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간 유학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일본 지금 이게 739년인데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갔는데 왜 발해 사신 옆에 왜 신라 학어를 동행을 시켰겠느냐는 거예요. 동승을 왜 시켰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이때 739년에 속일론지를 보면 일본에 발해 사신을 가는데 일본 사신이 간 기록은 없어요. 일본 사신이 같이 갔으냐? 같이 갔을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신이 간 흔적은 없는데 유일하게 신라 학어가 행렬에 서졌다. 이 구절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발해 사신하고 신라 학어를 같은 천황이 그 태극전에서 배활하는 자리에 서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이제 추정을 해낸 거예요. 추정을 해내기를 당시에 발해사가 일본어에 능통한 통역관을 대동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요. 당시에 지금 마침 아시겠지만 일본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신이 일본에 가면 과연 그 의사소통을 어떻게 했겠는가. 그러니까 바로 신라 학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대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어를 아는 이런 신라 학어들을 대동해서 대화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런 발해 사신이 739년에 일본에 갔는데 이때 발해 사람들이 과연 일본어를 할 수 있었을까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71년에 가면 역시나 발해에서 일본의 사신을 받았는데 이때 여러 사신단 중에 뭐가 있냐면 통사라고 하는 통역관이 대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해에서 일본어를 아는 통역관을 대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발해 사람들이 일본어를 몰랐다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떻게 통역을 했을까?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라고 하는 이제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라 학어라고 하는 이제 존재는 결과론적으로 신라 말도 잘하고 일본어를 배우러 일본에 갔으니까 일본 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고구려가 어느 계통에 갔다면 고구려 말도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럼 과연 발해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신라의 일본어를 배우러 당시에 일본에 와 있던 신라 학어를 천황이 참석한 자리에 같이 동행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추리적인 그런 측면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논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발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계통의 언어를 사용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발해 사람이 어떤 계통의 언어를 사용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다면 적어도 지배층은 고구려 계통의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계통의 언어를 썼다면 같은 계통이다, 같은 족속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764년에 일본 자료를 보면은 일본의 태제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일본의 태제부에서 신라 집사부에 보낸 외교 문서예요. 외교 문서를 우리가 여기서 첩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그래요. 지난해 10월 고려국으로부터 본국에 돌아왔으니 태제부는 마땅히 문서로서 받들어 알고 곧 알리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신라 집사부에 문서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고려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려국이. 그럼 과연 이제 고려국은 어느 나라를 지칭하느냐? 당연히 발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비춰냐면 그래, 당시 신라 사람들은 일본이 말하는 고려가 당연히 발해구나. 발해라고 하는 국가를 일본에서는 고려국이라고 같이 사용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추정을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8세기 전반 이제 신라에 대해서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럼 과연 신라 사람들은 발해를
처음부터 과연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인식했을까? 아니면 어느 시기부터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인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700년에 발해가 신라의 사실을 발견할 때 보면은 뭐 추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신라는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는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고구려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면 신라는 발해를 말가의 국가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이 말가의 국가라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호칭에서 찾았어요. 발해를 어떻게 불러줄까? 발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오늘 발해 이렇게 부르지만 신당서, 부당서, 삼국사기 또는 일본 기록이 일본기에 보면 발해에 대한 용어가 제각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발해라고 나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례는 고려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속일본이나 아니 그 부당서나 신당서나 또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말갈이라고 나와요. 발해에 대해서 말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발해 말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갈 발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신라하고 발해가 진짜 어떤 대립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뭐 적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다양하게 발해에 대해서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용어가 다양하게 쓸까? 다양한 용어를 사용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신라가 발해를 어떤 국가로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면서부터는 신라가 발해에 대해서 고구려 계승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는 신라는 발해에 대해서 말갈이 세운 국가라고 그렇게 인식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구려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종족이야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말갈이 세운 국가로 인식하다가 점차적으로 발해가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면서도 신라가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면서 발해라고 하는 국가는 말갈이 세운 국가가 아니라 고구려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그런 국가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신라하고가 일본에 가보니까 말이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계통의 말을 사용하는 그 부류가 발해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신라인들이 발해에 대한 인식이 변천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저의 논리인데 이건 저희 논리일 뿐이고요.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또 해석하는 부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라가 발해에 대한 인식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차적으로 변했다라고 보는 이제 사람이고, 이제 서울대학의 송경호 교수라고 계시죠. 우리나라 발해사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서울대학에 계시는 이제 송경호 교수가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경상대에 계시는 한기철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들은 80년대 발해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구적으로 발해사를 하신 이제 세대가 되겠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세대, 90년대 이제 그 연구를 한 그런 이제 세대가 되겠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제 3세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보다 먼저 그 발해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이제 송교 스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은, 신라는 발해에 대해서 양면적으로 인식했다. 어떤 때는 고려 계승 국가다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갈 국가라고 인식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면적으로 인식했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고, 저는 그 이후에 보니까 양면적으로 인식했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말갈 국가로 인식하다가 발해에 대한 정보가 점차적으로 신라인들에 의해서 전달됨으로 인해서 말갈 세운 국가가 아니라 고구려 계통, 고구려를 표방하는 국가구나. 그렇게 해서 발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발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어떤 견해를 제가 논문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용어에서도 그게 달라지더라. 말갈로 인식을 할 때는 말갈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발해 말갈, 발해 또는 이런 도심을 쓰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고구려 계승 국가를 인식하면서
말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발해에 대해서는 그러면 발해라든가 아니면은 고려, 일본인들이 쓰는 용어인 고려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까 최치원의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북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북북이라고 하는 게 용어가 그 최치원도 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사회에서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유두뽕이 발해고에서 또 북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서 우리가 신라가 발해가 공인했던 시기를 남북북이라고 하자. 근데 물론 신라는 분명히 이제 발해를 북북이라고 용어를 썼죠. 그렇지만 발해가 신라를 남북이다 라고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다만 어쨌든 북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남북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크게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그 장에 해당이 되는 신라도를 통해본 남북구석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다 생각이 달랐을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발해와 신라에 대해서 지금 좀 굉장히 대화, 도석의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앞에 연구하신 분들은 일본 학자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해사를 연구하신 대표적인 학자분이 이우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우성, 그 다음에 이용범, 이런 분들이 발해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세대죠. 그런 분들이 그 발해와 신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발해와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대립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년 동안 신라와 발해가 공존했는데, 왜 대립적으로만 보느냐. 분명히 결과론적으로는 대립적이에요. 구색에 가면은 대립적이지만, 대립과 함께 분명히 교섭과 어떤 모색과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시각에서 저는 8세기 주로 신라와 발해 관계를 보니까, 이거는 대립보다는 오히려 교섭이 더 주류를 이룬 그런 시대더라. 근데 물론 이제 사료는 많지는 않지만 저는 신라와 발해가 대립보다는 교섭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들었던 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 신라도라고 하는 그런 도통로 이름이에요. 신라고 도자는 기울도자예요. 신라도. 그러면 여기서 과연 신라도가 뭐냐 이게 나와야 되겠죠. 신라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당나라 역사책에 나와요. 물론 우리나라 사국사에도 없고 속일본도 없어요. 당나라 역사책의 신당서에 보면 발해의 쭉 얻은 제도에 대해서 발해 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제도 중에 뭐가 나오냐면 발해의 교통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발해 교통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발해는 크게 5개의 교통로가 있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5개의 교통로가 뭐냐 하니까 그 5개의 교통로 중에 이제 지금 신라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교통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겠어요? 외부와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럼 주로 발해가 대외적으로 관계를 가장 활발하게 맺었던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드러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발해가 가장 많은 관계를 맺었던 나라가 당나라겠죠. 당나라로 가기 위한 길, 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는 해로로 가는 루트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육로로 가는 교통로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과 다르게 고대로 갈수록 그 주로 교통로는 육로보다는 해상교통이 더 편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나라로 이제 그 발해가 당나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교통로는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동반도죠. 중국의 산동반도라는 거예요. 산동반도에 일단 상륙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수도인 서안이 육상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동반도를 통하는 교통로가 가장 많이 이용했다. 또 가장 많은 그런 교통로 중에 이제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교통로를 우리가 이름 많이 하거든요. 조공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로를 거쳐서 당나라 서안으로 가는 그런 교통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육로로 가는 교통로를 이제 영주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란으로 가는 교통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럼 거란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가 또 가장 많은 사실을 파견했던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기 위한 교통로를 우리가 일본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지도상에서 보면은 발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서 출발해야 가장 빨리 갈까요? 응? 어디서 가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이 교통로는 뭐와 관련이 되냐면 발에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5개 수도가 있죠. 상경에서부터 중경, 서경, 남경, 동경, 상경인데 이 수도는 수도의 기능도 하지만 중요한 교통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일본도가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은 동경, 바로 이 동경 지역이 일본으로 가는 출발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발해 영토에서 제일 밑에 지금 해당이 되는 수도가 남경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남경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신라도라고 하는 교통로의 출발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경에서 출발을 해서 이 동해안 지역을 거쳐서 대체적으로 이 출발점은 동경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보는데 오늘날 청진, 그다음 경성, 그다음 북청, 함흥을 거쳐서 이제 신라의 영토로 진입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지도에 나와 있는데 그럼 당시에 신라의 영토가 신라의 북방 경계선이 어디였겠는가? 그래야지 신라도를 거쳐서 이제 신라의 영토로 들어오겠죠. 당시에 신라의 국경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도에서는 이렇게 펴져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지점을 우리가 신라의 국경지대다, 국경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오늘날 신라의 북방 한계선은 원산 북쪽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지명은 덕원이라고 해요. 덕원 일대가 신라의 북방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잠깐만 그러면 신라의 영토가 동쪽 영토는 북방 지역이 여기고 그다음에 신라는 서쪽의 국경은 어딜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 일대를 국경으로 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반대로 그럼 발해 남쪽 경계는 어딘가? 반대로 발해 남쪽 영토 한계선은 어디인가라고 할 때 역시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 일대까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토적으로 어떻게 되더라고요?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는 그런 형국의 우리가 남북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역사고 지금 현재 교과서에도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혹시 나중에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대체적으로 동쪽의 신라의 국경은 이 일대가 덕원 일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서쪽 지역의 신라의 영토가 과연 대동강 이남이었을까? 그럼 반대로 대동강 이북이 발해의 영토였을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도도 사실 제가 가져온 건 아니지만 이 지도도 당연히 발해와 신라의 영토는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 일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렇게 꺼져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발해의 영토가 과연 황해도 일대 평안도 대동강 일대가 발해의 영토였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발해가 평안도 일대까지 영토였다라고 하는 근거는 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당연히 해당을 경계를 해서 북쪽은 발해고 남쪽은 신라라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찾아보니까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물론 이제 신라가 대동왕까지라고 하는 근거는 그 성도왕 때, 성도왕 34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당은종이 배강이남의 땅을 하향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신라의 영토는 배강이남이다.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발해 영토가 평양일 때가 그럼 발해 영토라고 하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교과서의 내용이 사실을 확인해보면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양한 그런 하나의 그 견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 견해가 마치 뭐 진리인 것처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여러 견해 중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북국의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라고 분단하는 거죠. 제 견해가 절대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왜냐?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양한 이런 어떤 그 강연을 들으실 때도 그 다양한 견해 중에 하나일 뿐이고, 혹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의문이 드시면 책을 보시고, 찾아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그래야 본인의 그 지식이 되는 것이지, 남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에 따라가시면 상당히 그거는 좀 곤란한 그런 이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다시 돌아가면은 이 신라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동경에서 출발해서 남경을 거쳐서 신라의 국경인 덕원을 거쳐서 동해안을 이제 쭉 내려와서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이르는 그런 교통로를 우리가 이름하여 신라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신라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당서에 나와 있는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신라도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통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 신라와 발해가 도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신라도의 존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신라도를 이용을 했던 인물이 과연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걸 좀 더 나가보면, 삼국사기에 보면은 790년에 그 다음에 81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북북의 사신을 파견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발해에 대해서 삼국사기에 기록하고 있는 그 기사는 이 두 건밖에 없어요. 북북의 사신을 파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북은 아마도 발해일 것이다. 그럼 과연 이때 신라 자신이 발해에 갔을 때 과연 어떤 교통로를 이용을 했겠는가? 그랬을 때 당연히 바로 이 신라도를 이용해서 발해에 갔다가 신라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볼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세기 그 발해와 신라의 관계는 굉장히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사료의 문제와 지금 어떤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런 어떤 현 상황과 맞물려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시대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적어도 저는 한국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발해사를 한국사의 체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제가 오늘 발해는 당연히 우리 역사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7분이니까 거의 이제 강연은 이것으로 끝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질문이 아마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